애들아 안녕? 오늘은 조선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조선이라는 선택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는지를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고려가 망한 해는 1392년이지만 사실 고려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끝나가고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14세기 후반, 그러니까 1300년대 후반의 고려는 나라의 형태만 남아있었지 국가로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었어.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자. 나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왕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왕은 분명히 있었고 궁궐도 있었고 관청도 있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려진 결정이 현실을 바꾸느냐야. 이 시기에 고려는 왕이 결정을 내려도 세상이 그대로였어. 왜 그랬을까? 권력부터 보자. 고려 말의 권력은 왕에게 있지 않았어. 실제 힘은 권문세족이라고 불린 집단에게 있었어. 이 사람들은 단순한 귀족이 아니었어. 왕보다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왕보다 더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었고, 왕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어. 이 시점에서 왕은 상징이 되고 실제 정치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경제를 보면 이 구조가 왜 위험했는지가 바로 보여. 당시 국가는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나라였어. 그런데 토지가 누구에게 집중돼 있었을까? 국가가 아니라 권문세족에게 있었어. 땅이 국가 소유가 아니면 세금은 어디로 갈까? 국고로 가지 않고 개인의 창고로 가. 그래서 14세기 후반의 고려는 겉으로는 나라였지만 속은 이미 텅 빈 상태였어. 국고가 비어있으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군사야.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이 시기의 고려군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군대가 아니었어. 각 가문이 거느린 사병이 실제 전투력이었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조야. 칼을 쥔 사람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고려 말에는 이런 일이 반복돼. 왕이 명령을 내려도 전장에서는 장수 개인의 판단이 더 중요해져. 이건 군사 문제 같지만 사실은 권력 문제야. 국가의 중심이 왕에게서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사상도 이 시기에 크게 흔들려. 고려를 떠받치던 불교는 이때 이미 변질돼 있었어. 불교는 원래 백성을 위로하는 사상이었지만 고려 말에는 거대한 경제 세력이 돼 있었어. 사찰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고 심지어 국가는 사찰의 재정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였어. 국가보다 종교가 강해진 구조,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구조야. 이렇게 권력도 경제도 군사도 사상도 동시에 흔들리던 시기에 새로운 흐름이 하나 등장해. 바로 신진사 대부야. 이들은 14세기 후반, 특히 1380년대에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해. 기존의 권문세족과는 출신도 사고방식도 달랐어. 신진사 대부는 토지가 아니라 학문을 무기로 삼은 집단이야. 그들이 들고 온 사상이 성리학이었어. 성리학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철학이 아니야. 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상이야. 왕이라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권력도 명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지. 이 사상은 왕에게도 불편한 사상이야. 왕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니까. 하지만 동시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논리이기도 했어.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성계야. 이성계는 정치가가 아니라 군인이었어. 그는 고려 말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하던 장수였고 현실적인 전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1388년 고려가 명나라를 상대로 요동정벌을 결정했을 때 이성계는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알았어. 당시 명나라는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이었고 고려는 내부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거든. 외교적으로도 명분이 없었고 군사적으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정벌이 결정된 이유는 간단해. 외부 전쟁으로 내부 불만을 덮어보려는 선택이었거든. 그리고 그 전쟁을 맡은 사람이 이성계였지. 1388년 4월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해. 그리고 여기서 군대를 돌려.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야. 이 사건을 반란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어. 왕의 명령이 군대에 의해 거부됐다는 사실이야. 이 순간 고려의 왕권은 사실상 끝났어. 왕의 말이 칼을 쥔 사람에게 닿지 않는 나라, 그건 이미 나라라고 부르기 어려워. 1388년 이후에 고려는 형식만 남은 나라가 돼. 왕은 계속 바뀌지만 실제 권력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어. 이성계 곁에는 이 흐름을 말로 정리해줄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정도전이야. 정도전은 왕을 바꾸는데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라가 다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에 관심이 있었어. 그가 본 문제는 명확했어. 왕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무엇을 해도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거였지. 그래서 그는 강한 왕이 아니라 강한 제도를 먼저 만들자고 말해. 이 시점에서 조선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조선이라는 선택지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어.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존 왕조를 정리하느냐였지. 1389년으로 넘어가 보자.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는 겉으로는 왕조였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잃은 상태였어. 이때 왕은 우왕이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왕이 왕이라는 사실보다 왕이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야. 1389년 초 우왕은 결국 폐위돼. 이건 단순한 왕 교체가 아니야. 왕이 쫓겨났다는 건 이 왕조는 더 이상 정통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공개 선언이었어. 우왕이 물러난 자리에 오른 사람이 창왕이야. 우왕의 아들이지. 여기서 족보를 잠깐 짚자. 왕위는 이어졌지만 권력은 이어지지 않았어. 창왕은 왕이었지만 정치를 할 힘도 군사를 움직일 힘도 없었어. 왜냐하면 이미 1388년부터 실제 권력은 이성계 세력으로 이동해 있었거든. 1389년의 고려 조정은 아주 이상한 상태야. 왕은 있지만 왕이 결정하지 않고 결정은 내려지지만 왕의 이름으로만 포장되는 구조였지. 이 시점에서 신진사 대부의 역할이 커져. 정도전, 조준 같은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전국을 설계하기 시작해. 이 사람들은 왕을 빨리 바꾸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 지금 왕을 없애도 구조가 그대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1389년의 핵심은 왕 교체보다 토지 문제야. 경제를 보자. 국가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 바로 토지야. 땅이 국가의 손에 없으면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없어. 1389년 당시 고려의 토지는 대부분 권문세족과 사찰의 손에 있었어. 국가 재정은 이미 바닥이었고 백성은 세금 대신 사적인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왕을 세워도 나라는 다시 무너질 게 뻔했어. 그래서 이성계 세력과 신진사 대부는 왕을 바로 갈아치우는 대신 경제 구조를 먼저 손보는 방향을 택해. 같은 1389년 말 결국 창왕도 폐위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왕이 연속으로 폐위됐다는 건 왕조의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 공양왕이야. 공양왕은 고려 왕씨의 마지막 왕이야. 족보상으로 보면 왕씨 왕조는 유지됐어. 하지만 권력상으로 보면 이미 껍데기였지. 공양왕은 왕이었지만 실제 정치는 이성계와 신진사 대부가 하고 있었어. 이게 1389년의 핵심 구조야. 왕은 명분, 권력은 다른 곳이지. 1390년으로 넘어가 보자. 이해는 겉으로 보면 큰 사건이 없어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가장 치열했던 해야. 권력 구조부터 보자. 이성계는 아직 왕이 아니야. 하지만 군사 주도권은 이미 장악했어. 1388년 이후 군대는 사실상 이성계의 통제 아래 있었거든. 군사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 칼을 쥔 사람이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 사상적으로도 변화가 확실해져. 성리학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 정도전은 이 시기에 왕권, 신권, 토지제도, 군사구조를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 그 핵심이 바로 과전법이야. 과전법은 단순한 토지 분배 정책이 아니야. 국가가 다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만드는 장치였어. 1390년의 논의는 누구에게 땅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느냐의 문제였지. 외교적으로도 방향이 정리돼. 명나라와 정면 충돌은 절대 피한다는 원칙이야. 왜냐하면 새 나라가 되려면 외부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거든. 1391년으로 가자. 이해는 정말 중요해. 1391년 과전법이 실제로 시행돼. 이건 고려 왕조 안에서 이루어진 개혁이지만 사실상 조선의 경제 기반을 미리 깔아둔 거야. 과전법의 핵심은 간단해.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관료에게 토지를 취급하되 그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에 묶여 있어. 이걸로 뭐가 달라질까? 첫째, 국가는 다시 세금을 거둘 수 있어. 둘째, 관료는 국가에 충성할 이유가 생겨. 권문세족의 힘은 줄고 신진사 대부는 실제 운영 세력이 돼. 이때부터 고려는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돼. 이름은 고려지만 움직이는 방식은 이미 조선이야. 군사적으로도 변화가 이어져. 사병 중심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아직 본격적인 사병 혁파는 아니지만 이 구조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1392년으로 넘어가 보자. 드디어 우리가 외우던 연도가 나와. 1392년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조선이 건국된 해야.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짚자. 1392년은 시작이 아니야. 이미 권력은 이동했고 경제 구조는 바뀌었고 군사 주도권도 장악된 상태였어. 1392년은 이미 끝난 고려를 정리한 해에 가까워. 이성계는 태조로 즉위하지만 이 순간에도 절대적인 왕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를 왕으로 만든 힘은 아들들이 아니라 신진사 대부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선 초기는 왕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야. 법과 제도 그리고 관료가 중심이 되는 나라로 출발해. 외교적으로도 바로 움직여.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새 나라의 정통성을 승인받으려 해.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야. 내부 정통성이 약한 나라일수록 외부 인정이 필요하거든. 1392년 말에 조선은 아직 불안정해. 왕은 세워졌지만 권력 구조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특히 아주 위험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어. 바로 왕자 문제야. 태조에게는 아들이 많았고 그 아들들 대부분이 군사적 기반과 정치적 야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 이 문제는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곧 조선은 건국 이후 가장 큰 피를 보게 돼. 1393년으로 넘어가 보자. 조선이 건국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시점에 조선은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야. 1393년의 핵심은 정체성이야. 이 나라는 고려가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조선답지도 않은 상태였어. 권력부터 보자. 태조 이성계는 왕이었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를 왕으로 만든 세력이 따로 있었거든. 바로 신진사 대부야. 정도전, 조준을 중심으로 한 이 집단은 조선을 왕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제도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1393년에 조선은 왕이 앞에 서 있고 실제 설계는 뒤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였어. 사상적으로도 이해는 중요해. 조선은 자신이 성리학 국가라는 걸 분명히 하기 시작해. 불교는 공식적으로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성리학이 국가 운영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이건 종교 정책이 아니라 권력 정책이야. 사상을 바꾼다는 건 나라의 판단 기준을 바꾼다는 뜻이니까. 외교적으로도 1393년은 바쁜 해야. 조선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국호조선을 공식 승인받아. 이게 왜 중요할까? 내부 정통성이 약한 새 나라는 외부의 인정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거든. 명나라의 승인은 조선이 국제질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였어. 1394년으로 가자. 이해 조선은 아주 상징적인 결정을 내려.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 이건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니야. 개경은 고려의 수도였고 한양은 새 나라를 위한 공간이었어. 공간을 바꾼다는 건 기억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야. 조선은 고려와의 단절을 공간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군사적으로도 한양은 의미가 있어. 방어와 통제에 유리한 위치였거든. 1394년의 조선은 겉으로 보면 점점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안쪽에서는 다른 긴장이 커지고 있었어. 바로 왕실 내부야. 족보를 보자. 태조에게는 아들이 많았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들들 대부분이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야. 이방원, 이방과 이방의 같은 왕자들은 모두 군사적 경험과 정치적 야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 그 중에서도 이방원은 특별했어. 그는 위화도 회군 이후부터 이미 핵심 정치 세력 중 하나였거든. 하지만 정도전의 구상 속에서 이방원의 자리는 없었어. 왜 그랬을까? 정도전은 왕자의 정치 개입을 가장 경계했기 때문이야. 그가 설계한 국가는 왕은 상징이고 정치는 관료가 하는 나라였어. 왕자가 강해지면 이 구조는 바로 무너질 수 있었지. 그래서 정도전은 태조의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려 해. 이방석은 정치적 기반이 약했고 그래서 정도전에게는 안전한 선택이었어. 1395년으로 넘어가자. 이해부터 갈등은 더 분명해져. 정도전은 중앙 집권적 관료 국가를 빠르게 구축하려 해. 육조 체계, 의정부 중심 구조가 논의되고 정비돼. 왕권을 키우기보다는 왕을 제도 안에 묶어두는 방향이야. 경제적으로는 과전법을 바탕으로 관료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 군사적으로도 왕자들의 사병과 영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이건 이방원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었어. 왜냐하면 이방원이 가진 힘의 근원이 바로 군사 경험과 인맥이었거든. 1396년. 이해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 갈등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 태조는 점점 정치에서 물러나고 있었어. 왕이지만 실질적인 조정 운영은 정도전이 주도해. 이건 위험한 신호야. 왕이 뒤로 빠지고 왕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거든. 이방원은 점점 고립돼. 정치에서 배제되고 미래의 권력 구도에서도 밀려나고 있었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이방원은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이 구조가 그대로 가면 나라가 다시 흔들릴 거라고 믿었어. 왕이 힘이 없고 왕자를 배제한 관료 국가가 되면 언젠가 권력 공백이 생긴다는 판단이었지. 1397년 갈등은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가. 정도전은 세자 이방석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굳히려 하고 이방원은 완전히 정치의 바깥으로 밀려나. 이 시점에서 둘의 충돌은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니야.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충돌이야.
왕권 중심이냐 신권 중심이냐의 문제지. 그리고 1398년 조선 건국 6년 만에 결국 피가 흐르게 돼.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이방원은 무력을 사용해 정도전과 그 세력을 제거해. 이 사건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야.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가 뒤집히는 순간이야. 신권 중심 국가의 설계는 이때 크게 무너지고 왕권 강화의 길이 열리게 돼. 태조는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자신이 세운 나라가 자신의 아들들 손에서 피를 흘리는 걸 보게 된 거니까. 이후 태조는 사실상 정치에서 손을 떼게 돼. 조선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선은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돼. 이 나라는 과연 관료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왕의 나라로 갈 것인가? 피로 열린 길 위에서 다음 왕은 선택해야 했어. 권력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손에 줄 것인지. 조선이 왜 왕권 강화라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편도 기대해줘.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